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충선왕과 봉숭아꽃. 옛날 고려에 제26대 임금으로 충선왕이 살았는데, 이 충선왕은 본래의 왕비인 조비를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고려가 몽고의 힘에 눌려서 지낼 때였어요. 그래서 충선왕은 강제로 몽고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몽고의 공주와 결혼은 하였지만 그 공주를 가까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가 되어 충선왕은 그만 몽고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몽고로 끌려간 충선왕은 고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지긋지긋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충선왕은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궁궐의 넓은 뜰에 음식상이 차려져 있고 아름다운 궁녀들이 가야금을 뜯고 있었죠. 이 잔치는 바로 충선왕을 위해 궁녀들이 연 잔치였습니다. 궁녀들이 뜯는 가야금 소리에 충선왕은 귀를 기울였어요. 그 가락이 무척 귀에 익어서 충선왕은 더욱 열중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야금을 뜯는 궁녀들을 둘러보다가 눈을 크게 떴어요. 가야금을 뜯는 한 궁녀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궁녀는 그래도 가야금 뜯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고맙기 그지였구나. 손가락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나를 위해 가야금을 뜯다니. 충선왕은 감동하여 그 궁녀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가야금의 가락을 들으니 그 노래는 충선왕이 즐겨 부르던 고려의 가요였어요. 이럴 수가. 이 곡은 청산별곡이야. 내가 그리도 좋아하던 고려 가요가 아닌가. 충선왕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가사를 입속으로 흥얼흥얼거렸습니다. 사러리 사러리랐다. 정산의 사러리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정산의 사러리랐다. 얄리 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이렇게 가사를 흥얼거리던 충선왕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조국 고려가 그리워져 그만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국을 잊고 지냈구나. 나의 조국 고려여, 가고픈 나의 조국 고려여. 충선왕은 울음 섞인 소리로 고려를 불러대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꿈에서 깨어났죠. 이럴 수가. 이게 꿈이라니. 나의 조국 고려를 생각하게 한 청산별곡을 꿈속에서 듣게 되다니. 지금쯤 고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날 밤 충선왕은 잠을 못 이루었지만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꾸지 못했어요. 하루 이틀 세월이 흐르자 충선왕은 그 꿈을 차츰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선왕이 혼자 뜰악을 걷고 있는데 그때 앞 못 보는 여자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도 10손가락 끝을 모두 헝겊으로 싸매고 있었죠. 이상하게 여긴 충선왕은 그들을 불러 세우고는 물었어요. 여보시오, 잠깐 눈과 손가락이 왜 그렇소? 그러자 부축하고 있었던 여자가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더니 대답하였습니다. 네, 저희들은 고려에서 이곳 몽고로 끌려온 공녀입니다.
이 공녀는 고려로 돌아가고 싶어 애를 태우다가 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도 늘 조국 땅이 그리워서 고려의 노래를 가야금으로 뜯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다치게 되었고요. 몽고로 끌려온 공녀가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눈이 멀고 고려의 노래를 가야금으로 뜯다가 손가락을 다쳤다는 말에 충선왕은 가슴이 뭉클하였어요. 한낱 공녀에 지나지 않는 사람도 고려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물며 임금인 나는 지금 무엇 하고 있단 말인가? 충선왕은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던 충선왕은 문득 언젠가 꾼 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충선왕은 그 눈먼 공녀를 찾아갔죠. 가야금을 뜯다가 손가락을 다쳤지만 나를 위해 부디 청산별곡이라는 곡조를 가야금으로 뜯어줄 수는 없겠소. 충선왕이 정중하게 부탁을 하자 눈먼 공녀는 금방 눈을 뜨고 충선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꿇어엎드렸죠. 마마께서 이곳까지 찾아주시다니 망극하옵니다. 아니, 그대는 장님이 아니잖소. 마마,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고려의 임금이라는 것을 어찌 알았소? 전부터 마마께서 청산별곡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제가 장님 행세를 한 까닭은 혹시나 장님인 채 눈을 감고 지내면 고려로 돌려보내줄까 해서이옵니다. 공녀의 말에 감동한 충선왕은 속으로 결심을 하였어요. 그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려로 돌아가야 한다. 그 후 얼마 가지 않아 충선왕은 꿈에도 그리던 고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몽고의 무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와준 공이 크다 하여 충선왕을 고려로 보내주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고려로 돌아온 충선왕은 간신들을 물리치고 다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충선왕은 몽고에 있을 적에 자신을 위해 가야금을 뜯어주던 그 공녀가 생각났어요.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선왕이 명령을 하였죠. 내가 몽고에 있을 때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장님 행세를 하고 조국이 그리워 가야금을 뜯다가 손가락까지 다친 공녀가 있었어. 갸륵하게도 또 나를 위해 정산별곡을 가야금으로 들려주기도 했어. 어서 몽고로 사람을 보내어 그 공녀를 찾아오도록 하시오. 충선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몽고로 가서 그 공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공녀는 이미 죽고 없었어요. 충선왕은 그 공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궁궐의 꽃밭에 봉숭아를 심도록 하였습니다. 조국 고려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끝내 못 돌아오고 죽은 그 공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어요. 충선왕은 봉숭아의 빨간 꽃이 필 때면 자기를 위해 가야금을 뜯어주던 그 공녀의 다친 손가락을 떠올리며 애달파했답니다. 해인사 솥과 송광사 뒷간. 옛날에 해인사 가마솥은 무지무지 크고 송광사 뒷간은 엄청나게 높다는 소문이 났어요. 하루는 송광사에 있는 한 스님이 해인사 가마솥이 얼마나 큰지 보러 간다며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해인사에 있는 한 스님도
송광사 뒷간이 얼마나 높은지 보러 간다며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두 스님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서 딱 만났습니다. 송광사 스님이 해인사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래, 행사 가마솥이 정말 크기는 큰가요? 크기야 퍽 크지요. 지난해 동짓날 그 가마솥에다가 팥죽을 쓰웠는데 나룻배를 타고 팥죽을 줬던 사람들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가마솥이 동해바다만큼 큰 모양이군요. 동해바다만큼이야 못해도 크기는 좀 크지요. 이번에는 해인사 스님이 송광사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래, 송강사 뒷간이 정말 높기는 높나요? 높기야 퍽 높지요. 우리 주지스님이 3년 전에 똥을 누웠는데 그 똥 떨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안 났으니까요. 어이구, 뒷간이 하늘만큼 높은 모양이군요. 하늘만큼이야 못해도 높기는 좀 높지요. 이야기를 나눈 두 스님은 이제 얘기를 다 들었으니 가보나 마나라면서 그냥 자기네 절로 돌아갔답니다. 뱃사공 손돌. 고려시대 고종 때 몽골의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도적을 만나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키워가던 몽골은 이를 트집잡아 기병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왔죠. 당시 몽골은 세계를 위협할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물밀듯 쳐들어오는 몽골군에 맞서 고려군은 치열하게 싸웠어요. 하지만 결국 드센 몽골군의 말발굽발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전하, 조정을 강화도로 옮겨야 합니다. 몽골 오랑캐가 이미 도성 근처까지 밀려들고 있사옵니다. 신하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아뢰었어요. 이에 임금은 급히 도성을 빠져나와 강화도로 떠났죠. 한강을 건너 김포 땅에 당도한 임금은 다시 강화도로 건너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 지역 물길에 밝은 손돌이란 뱃사공이 노를 잡았어요. 한 신하가 손돌에게 말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물길을 택해 노를 저어라. 오랑캐가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으니 서둘러야 할 것이야. 손돌은 곧장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김포와 강화도 사이의 물길을 훤히 알고 있는 손돌은 안전한 초지여울 쪽으로 배를 몰았어요. 그런데 임금이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지켜보다 버럭 소리를 질렀죠. 여봐라,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게냐? 그쪽은 물살도 세고 돌아가는 길 같은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손돌이 얼른 아뢰었어요. 아닙니다, 전하. 이쪽으로 가야지 안전하게 강화도에 닿을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손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이 뒤따라오는 다급한 상황인지라 임금은 손돌까지 의심을 했어요. 저놈이 오랑캐와 내통하여 나를 사지로 몰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한 임금은 호위무장을 불러 명령을 내렸죠. 저놈이 오랑캐와 내통하여 위험한 곳으로 배를 몰아가고 있다. 당장 저놈을 죽여라. 손돌은 너무 억울하여 다시 아뢰었습니다. 지엄하신 전하를 모시는데 제가 어찌 위험한 곳으로 배를 몰겠나이까. 저는 이곳 물길을 수십 년이나 다녔습니다. 지금 가는 물길이 보기에는 위험해 보여도 실은 가장 안전한 길이옵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임금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손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임금은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않았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억울함을 하소연해도 임금은 끝내 손돌을 처형하라는 명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손돌은 결국 자신이 죽을 운명임을 받아들이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뱃전에 놓은 바가지를 임금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만약 배가 길을 잃고 위험한 지경에 처하면 이 바가지를 배 앞에 던지십시오. 이 바가지가 흘러가는 대로 가면 오랑캐의 추적을 피해 무사히 강화도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돌은 그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처형되었어요. 손돌에 이어 다른 뱃사공이 노를 잡았죠. 배는 이전과 다른 물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잔잔해 보이던 물살이 이상하게 소용돌이 치며 배를 빙빙 돌렸어요. 배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거렸습니다. 거기에다 갑자기 바람까지 드세게 불어 금세 가라앉을 듯 뱃머리가 거칠게 출렁거렸죠. 사색이 된 임금이 당황하여 급히 소리쳤어요. 아까 그 손돌이란 자가 말한 대로 바가지를 던져보아라. 뱃사공이 재빨리 바가지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바가지가 출렁거리며 물길을 따라 두둥실 흘러갔죠. 마치 자기 뒤를 따라오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이로다. 뱃사공은 바가지가 인도하는 대로 뱃길을 잡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건너편 강화도에 닿을 수 있었어요. 무사히 강화도에 닿은 임금은 단식했습니다. 손돌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여 죄 없는 목숨을 빼앗았구나. 임금은 죄책감에 손돌의 장례를 정성껏 지내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러고는 근처에 묘를 써서 해마다 손돌의 위령제를 지내라고 명했어요. 지금도 손돌이 죽은 음력 10월 20일이 되면 몹시 추워지고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온답니다. 뱃사람들은 이 바람을 손돌풍이라고 부른답니다. 억울하게 죽은 손돌의 영혼이 광풍을 일으킨다 하여 뱃사공들은 이날 하루 바다에 나가는 것을 삼가고 있어요. 또 손돌이 처형된 곳을 손돌목이라고 하는데 물살이 매우 드세 배가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한답니다. 우렁각시.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죠. 총각은 착하고 부지런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되자 논과 밭에는 곡식과 채소가 풍년을 이루었어요. 총각은 너무너무 기뻤죠. 하지만 혼자라서 외로웠습니다. 농사는 풍년인데 누구랑 먹고 살까? 외로워서 못 살겠네. 총각이 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한 곳에서 예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랑 살다녀? 나하고 먹고 살지.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참말로 이상하군.
분명히 여자의 예쁜 목소리였는데. 총각은 생각에 잠겨 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똑같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총각은 너무나 신기해서 주위를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논과 밭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난 쪽을 찾다가 밭둑에 우렁이 한 마리를 보게 되었어요. 도련님, 저를 데려다가 물독에 넣어주세요. 소원입니다. 총각은 우렁이가 간절하게 부탁을 하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렁이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와 물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죠. 고마워요. 이제부터 도련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우렁이가 말했죠. 다음 날 아침 총각은 부엌으로 밥을 지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금방 차린 듯한 밥상이 부엌에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은 신기해하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밥상을 받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총각은 누가 이처럼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놓았을까 궁금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들에 나가 일을 하고 점심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침과 똑같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또 밥상을 차려놓았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총각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안 되겠다. 오늘은 누가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지 숨어서라도 보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총각은 일을 하러 나가는 제하고 뒷곁에 숨어 부엌 쪽을 엿보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자니 물 항아리 속에서 우렁이가 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어여쁜 각시로 변해 있었죠. 총각은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각시는 쌀로 밥을 짓고 익숙한 솜씨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다시 우렁이가 되어 물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죠. 이럴 수가. 우렁이가 색시로 변하다니. 총각은 벌린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꼭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죠. 총각은 우렁각시를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숨어서 엿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우렁이가 각시로 변하자 총각은 달려가 우렁각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 숨어 계셨군요. 우렁이 각시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가씨, 나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총각이 우렁각시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우렁각시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 때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우렁이 각시는 잠시 망설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바닷속 용왕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듣지 않은 죄로 우렁이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를 놓아주세요. 하지만 젊은이는 우렁이 색시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안 돼요. 그러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나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소.
우렁이 각시는 끝내 물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젊은이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 뒤 우렁각시는 총각과 혼인을 하고 꿈처럼 행복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여쁘고 착한 아내를 얻은 젊은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들에 나가 일도 열심히 하였죠. 우렁이 속에서 나온 아내 생각을 하면 고된 들일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서 절로 웃음이 나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렁각시가 남편이 일하는 밭에 점심을 날라다 주기 위해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섰어요.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 서방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실까? 우렁각시는 밭을 향해 젠걸음을 걸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 사냥을 나왔던 그 나라의 임금님 일행이 우렁각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니 하늘의 선녀 같구나. 임금님은 어여쁜 우렁각시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너를 궁궐로 데려가야 하겠다. 그리 알고 따르거라. 임금님의 말에 우렁각시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남편의 허락 없이는 결코 따를 수 없사옵니다. 우렁각시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당장 젊은이를 불러오게 했어요. 곧 젊은이가 불려왔죠. 이 색시를 두고 나는 너와 내기를 해야겠다. 네가 이기면 이 나라의 절반을 주마. 하지만 만약 내가 이기면 이 색시를 궁궐로 데려가겠다. 알겠느냐? 상감마마,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농사꾼입니다. 그래, 그럼 나무배기는 할 수 있겠지. 임금님, 저의 아내만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슨 잔말이 많더냐? 젊은이는 임금님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내기에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내기는 2개의 산에 있는 나무를 먼저 베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에게는 신하들이 많아 나무를 베는 일이 쉬웠지만 젊은이는 혼자라서 내기에 이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젊은이는 눈앞이 캄캄했죠. 그때 우렁각시가 젊은이에게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가락지를 가지고 가서 바닷물에 던지세요. 그리고 용왕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오시면 임금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보고 용궁을 다녀오란 말이오? 네, 아버님께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요. 젊은이는 우렁각시의 말대로 부랴부랴 바다로 달려가 가락지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용궁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바다가 갈라지더니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네. 옳지, 이 길이 용궁으로 가는 길인가 보다. 용궁은 땅 위에 임금이 사는 궁궐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젊은이는 용궁으로 들어갔죠. 용왕님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용왕님은 조그만 호리병 1개를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네. 자네가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은 내 딸이 벌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말게나. 그러면서 용왕님은 조그만 호리병 1개를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게. 임금과의 내기에서 이길 수 있을 걸세. 용왕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시합날이 되었어요. 임금님은 수많은 신하들을 데려다가 나무를 베게 했죠. 하지만 젊은이는 혼자뿐이었습니다. 산에 오른 젊은이가 호리병을 여는 순간 놀랍게도 호리병 속에서 도끼를 든 난쟁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는 사방에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죠. 잠시 후 젊은이가 맡은 산은 나무가 깨끗이 베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임금님이 맡은 산은 나무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 있었죠. 상감마마가 지셨습니다. 이대로 질 수는 없지. 임금은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좋다. 이번 내기는 내가 졌다. 그럼 말타기 내기를 다시 해보자. 상감마마, 또 내기를 해야 합니까? 그렇다. 다음번 내기는 말을 타고 저기 강 건너까지 누가 빨리 달려가나 하는 내기다. 상감마마, 저에게는 말이 없습니다. 듣기 싫다. 내일 아침까지 이곳으로 오너라. 젊은이는 임금의 명령에 거역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젊은이는 우렁각시의 반지를 가지고 용왕님을 찾아갔죠. 다시 올 줄 알았네. 여기 이 말을 가져가게. 용왕님은 선뜻 말 한 피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도 작고 초라한 말이었어요. 야윈 말 한 피를 얻은 젊은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말은 윤기가 흐르고 힘이 새었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우렁각시에게 말했죠. 이런 말로 어떻게 임금님의 말과 달리기를 한단 말이오? 그래도 힘을 내서 끝까지 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임금님의 말은 아직도 강 가운데를 건너고 있는데 젊은이의 야윈 말은 어느새 강을 건너 저편 언덕에 닿았던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임금이 말에 심한 채찍질을 하였죠. 그러자 말이 놀라 껑충 뛰면서 임금은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놀라서 임금 앞으로 달려갔어요. 상감마마, 저 젊은이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내기를 그만두시지요. 듣기 싫다. 감히 임금이 나를 이기다니. 임금인 내가 농사꾼 따위에게 질 순 없지. 화가 잔뜩 난 임금은 젊은이를 불러서 다시 한번 말했어요. 내기는 3번은 해야 하는 법. 내일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내기를 하겠다. 젊은이는 이번에도 용왕에게서 조그만 나룻배 한 척을 얻어왔어요. 한편 임금님은 나라에서 가장 빠르고 튼튼한 배 한 척을 가지고 왔죠. 그렇게 또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이의 나룻배는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목적지에 닿을 수 있었죠. 한편 임금님의 배는 그때까지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젊은이를 향하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이내 폭풍우가 몰아쳤죠. 저런, 큰일 나겠어. 파도가 산같이 몰아오는군. 임금님의 배가 잘 보이지도 않는구려. 그러기에 내기를 말리지 않았겠어. 아무래도 무슨 일이 나고야 말겠구먼.
구경꾼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임금님의 배는 폭풍우와 거센 파도에 휩쓸려 그만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임금님이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병사와 신하들은 아우성이었어요. 이상한 힘을 가진 젊은이야. 저 젊은이야말로 새 임금님이 될 사람이군. 옳은 말씀이요. 임금님이 돌아가셨으니 내기에 이긴 저 젊은이가 당연히 새 임금님이 되어야지. 임금과 젊은이의 내기를 구경하던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의 생각은 곧 신하들에게도 전해졌죠. 내기에 이긴 젊은이를 우리 새 임금으로 모십시다. 백성들의 뜻에 따라 신하들도 젊은이를 새 임금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새 임금을 맞이하느라 기쁨에 차 있었어요. 우렁이 왕비님, 이 모두가 당신 덕분이요. 젊은이가 말했죠. 그 후로 새 임금은 왕비를 맞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너른 들판에 누런 먼지바람이 일었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림잡아 1000여 명쯤은 되었죠. 하나같이 상투를 들고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맨 앞에서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봐라, 배수다. 이 배수를 건너면 곧 조선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고조선을 향해 가고 있답니다. 그럼 대체 어디서 온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조선으로 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연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랍니다. 당시 연나라는 한나라의 제후국이었어요. 중국의 황제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뜻을 받아 하늘을 대신해 천하를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와 주변의 제후국으로 나누어 관리했죠. 그리하여 한나라는 연나라에 노관이라는 사람을 보내 다스리게 했어요. 하지만 이 노관이 한나라를 배신하고 흉노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노관의 부하장수로 있던 사람이 바로 위만이었어요. 위만은 노관이 도망친 뒤 연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조선으로 떠났답니다. 곧 조선이다. 모두 힘을 내자. 그렇게 말을 타고 연나라에서 조선으로 향해 달려오던 위만은 조선의 도성인 왕검성에 도착했습니다. 위만은 곧장 왕궁을 찾아가 왕을 뵙기를 청했어요. 연나라를 떠나온 장소 위만이라 하옵니다. 조선의 왕께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당시 조선을 다스리던 준왕은 흔쾌히 위만을 불러들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 위만은 준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어요. 왕이시여, 저에게 조선의 서쪽 땅을 맡겨주십시오. 조선의 서쪽 땅을 맡겨달라고? 예, 그곳은 조선의 땅이기는 하나 한나라가 강해져 지키기가 힘든 땅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왕을 대신해서 그 땅을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 땅을 맡겨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준왕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한나라의 움직임이 수상하고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흘러드는 것도 골칫거리였어. 어차피 우리가 직접 다스리기 힘든 땅이라면 이자를 보내 지키게 하는 건 어떨까? 위만이 말한 조선의 서쪽 땅은 한나라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들과 가까운 국경 지역이었어요. 자연히 나라를 잃고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이 많이 흘러들었죠. 사람들을 천여 명이나 데리고 온 것을 보면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래, 이자라면 서쪽 땅을 잘 다스릴 수 있겠군. 게다가 옆나라에서 왔으니 한나라 사정에도 밝을 것이고. 준왕은 다시 한번 위만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몸집이 우람하고 늠름한 것이 척 보아도 장수다웠죠. 마침내 준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서쪽 땅을 내주겠다. 그대는 서쪽 땅을 다스리며 조선을 지키도록 하여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만은 무리를 이끌고 조선의 서쪽 땅으로 갔어요. 위만은 자신이 데려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까지 두루 다스렸죠. 또한 새로 사람들이 흘러드는 족족 자기 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츰차츰 위만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준왕은 위만이 서쪽 땅을 잘 다스리자 몹시 흐뭇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이대로 위만이 서쪽 땅을 잘 지켜준다면 언제 있을지 모르는 한나라의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겠지. 하지만 위만은 누구보다 꿈이 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 위만이 겨우 조선의 서쪽 땅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위만은 차차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뜻을 펼치기에 이곳은 너무 좁다.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큰 뜻을 펼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부하 장수들이 슬슬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백성들도 많이 늘었으니 준왕께 더 넓은 땅을 내어달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더 넓은 땅이라고? 앞으로 더 많은 백성이 조선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서쪽 땅만으로는 부족할 테지요. 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부하 장수는 위만의 눈치를 살살 살피며 말끝을 흐렸어요. 차라리 위만님이 조선의 왕이 되신다면. 그 말을 들은 위만은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조선의 왕은 준왕이시다. 다시는 내 앞에서 허튼 소리를 하지 말거라. 큰 소리로 부하 장수를 나무랐지만 위만도 자꾸만 조선의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났어요. 왕, 조선의 왕이라. 그것은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겠다는 뜻이었죠. 또한 위만을 믿고 서쪽 땅을 내준 준왕을 배신하는 일이었어요. 그래, 내가 어찌 준왕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될 말이야. 위만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죠. 하지만 이대로 조선의 서쪽 땅에 갇혀 있을 수는 없어. 나가야 해, 더 넓은 땅으로. 위만은 마음을 고쳐먹고 준왕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왕검성에 사람을 보내 거짓말을 하게 했죠.
지금 한나라 대군이 왕검성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기어코 한나라가 전쟁을 일으켰구나. 위마님이 왕검성을 지키기 위해서 병사를 이끌고 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알았다. 위만을 맞이할 준비를 하마. 위만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준왕은 어떤 의심도 하지 못했어요. 한편 위만은 병사들을 이끌고 왕검성으로 달려갔어요. 위만은 병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준왕을 몰아낸다. 모두 나를 따르라. 위만과 병사들은 칼과 창을 높이 치켜들고 성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왕검성 군사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깜짝 놀랐어요. 위만이 자신들을 공격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위만 내 이놈,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준왕은 위만에게 속은 것을 알고 노발대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준왕은 이를 부득부득 깔며 성 밖으로 도망쳤어요. 두고 보아라.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준왕은 곧장 군사를 모아 위만을 공격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준왕은 위만에게 지고 말았어요. 준왕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남쪽으로 쫓겨 내려갔답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194년 마침내 위만은 스스로 조선의 왕이 되었어요. 위만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답니다. 나는 비록 연나라에서 왔지만 여러분과 같은 피를 나눈 동이족이요. 나는 예전부터 상투를 틀고 살았고 여러분과 같은 옷을 입고 살았소. 위만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나는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조선의 법률과 풍속들을 그대로 지킬 것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 조선을 위해 힘써 주시오. 신하들은 어느 누구도 섣불리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위만은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어 보였어요. 일단 한번 지켜보시오. 내가 어떻게 조선을 다스리는지. 위만은 먼저 나랏일을 돌볼 인재부터 뽑았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훌륭한 신하가 많아야 한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모두 뽑아 쓰겠다. 또한 위만은 철기 문화를 널리 퍼뜨리는데 힘을 썼습니다. 철은 청동이나 돌보다 단단해서 쉽게 부러지지 않지. 철로 농기구를 만들었으면 농사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과연 철로 만든 농기구를 쓰자 예전보다 훨씬 넓은 땅을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 곡식을 더 많이 거두게 되었고 백성들의 생활도 넉넉해졌어요. 그러자 위만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도 차츰 위만을 믿고 따르게 되었죠. 또한 위만은 주위에 여러 부족을 쳐서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연나라의 장수에서 조선의 왕이 된 위만. 비록 자신을 거두어준 준왕을 몰아냈지만 위만은 누구보다 조선을 위해 힘쓴 왕이었습니다. 위만은 철기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조선을 더욱더 크고 강하게 만들었어요. 위만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답니다. 은혜를 배신한 괘씸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선을 강한 나라로 우뚝 세운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위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